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이제 가장 익숙한 선거제도는 단순 다수제 선거제도죠. 이름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언론에서 주로 소선거구제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총선 때 각 지역구에서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해서 최다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되는 시스템, 그게 이제 단순 다수제죠. 그래서 이 단순 다수제는 선거제도는 이제 범주에 단순 다수제, 어, 그 다음에 머조리티 시스템, 이런 이제 한 범주가 있고, 단순 다수 또는 머조리티 시스템은 과반수제죠. 그 다음에 준비례대표제, 준비례대표, semi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semi PR system,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그러니까 준 비례대표, semi는 준이란 뜻이죠. 비슷하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범주는 PR 시스템, 비례대표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 범주에 포함이 되는 선거제도죠. 그 다음에 투표 방식은 이제 단순 단기명인데 여기서 단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만 단수 하나만 기입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 명에게 표를 던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표를 던진다 그런 뜻이죠. 강의가 여러분이 보면 이렇게 가끔 이렇게 끊길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알러지가 좀 심해서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일단 정지하고 또 다시 이제 알러지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콧물이 좀 나오고 그래서 그러고 다시 이제 그 강의를 하니까 이렇게 조금 녹화 강의가 이렇게 쭉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고 중간에 이제 조금 끊기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 주기 바라요. 그 다음에 선거구 크기. 선거구 크기는 뭐 행정구역의 크기 또는 지역적 크기,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의 후보를 뽑는가,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선거구제,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소선거구제라는 거는 이제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선거구. 중대선거구제는 이제 여러 명을 뽑는 선거구가 되겠죠. 당선 기준은 이제 최다 득표. 머저리티 시스템은 과반수를 얻어야 되는데 투표자의 과반수. 근데 플루럴리티 시스템은 과반수를 확보하지 않아도 1등을 한 후보가 당선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어떤 국가에서 사용되느냐? 영국, 미국, 캐나다, 인디아. 다 이제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영국의 식민지였던 이제 그런 국가들이죠. 그리고 단순 다수제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양당제를 창출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이론은 뭐냐면 두베르제 또는 두버거라고 영어식으로 읽으면 두버거라고 하지만 프렌치 정치학자 두베르제 이렇게 읽겠죠. 그래서 두베르제의 법칙은 뭐냐면 양당제는 단순 다수제는 양당제를 창출하는 경향이 있다. 그게 두베르제의 이유는 이제 메케니컬 이펙트하고 사이콜로지컬 이펙트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메케니컬 이펙트라고 하면은 이제 군소정당이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 정당에 통합되거나 또는 소멸된다는 그런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사이컬로지컬 이펙트는 유권자들이 군소정당 후보에게 표를 던져봤자 군소정당 후보가 최다 득표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자신의 표가 4표가 될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하고 차선책,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선호하는 군소정당 후보하고 입장이 가깝지만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이제 그런 후보에게 투표를 한다는 것이죠. 뭐 한국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의당을 선호하는 급진적인 유권자들이 지역구에서 정의당 후보에게 투표해봤자 정의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정의당과 입장이 가까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성향, 그거를 심리적 효과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두베르제의 법칙은 단순 다수제는 이 두 가지 효과에 의해서 양당제를 창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회학에서 이제 법칙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굉장히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규칙이죠. 뭐 자연과학에서는 만유인력의 법칙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뭐 다 해당이 되는 보편적인 법칙인데 사회학에서는 이런 법칙을 찾아내기는 매우 어렵죠. 그래서 경험 세계를 봐도 단순 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양당제가 창출되지 않은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죠. 한국도 완전히 단순 다수제를 채택한 건 아니지만 의석 대부분이 단순 다수제이기 때문에 뭐 거의 단순 다수제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이렇게 거의 한 정당이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양당제가 창출되긴 했지만 과거의 민주화 직후에는 지역주의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갈라졌을 때는 이제 다당제가 형성됐었죠. 그래서 경남 사람들은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경북 사람들, 대구 경북민들은 노태우의 민정당을 지지하고 민주정의당 그리고 또 충청도 사람들은 김종필 총재의 민주공화당, 신민주공화당을 지지했었죠. 그리고 호남민들은 김대중 총재가 만든 평화민주당을 지지해서 거의 뭐 사당 체제로 이렇게 갈라졌었죠. 그러니까 단순 다수제가 이제 양당 체제를 창출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예외적인 사례를 보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제 라이커라는 학자는 이 두베르제의 법칙은 이제 지역구 수준에서 양당제를 창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지역구에서는 큰 두 정당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전국 수준에서는 민주화 직후에 거의 사당 체제가 만들어졌지만 지역구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구 경북 또는 경남 지역에서는 민정당과 그다음에 김영삼 총재가 만든 통일민주당, 민정당과 통일민주당이 양강 체제를 형성하고 호남 지역에서는 민정당과 평화민주당, 충청도에서는 신민주공화당하고 민정당이 그렇게 이제 경합하는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됐었죠. 그 다음에 단순 다수제 명부를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면 단순 다수제는 이제 first past the post라고도 불러요. FPTP 시스템이라고. 그 포스트 이제 문턱이죠. 문턱을 이제 가장 먼저 넘어서는 사람이 이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후보 이름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정당 명이 있고 후보와 정당명이 있고 이제 유권자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후보에게 이렇게 X표를 표기하기도 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장을 찍기도 하고 또 어떤 국가에서는 또 이름을 써서 적는 그런 국가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국가에서 사용되느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영국의 영향을 받은 그 국가들 그 다음에 how it works one candidate will be elected for your district
당신의 지역구에서 한 명의 후보가 당선될 것입니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to win, a candidate must earn more votes than all other candidates. 그러니까 모든 다른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최다 득표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럼 단순 다수제의 이제 장점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 장점은 a clear cut choice. 그러니까 선택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로 이제 양당제가 창출되고 두 명의 후보 중에 선택을 하면 되니까 비교적 선택이 간단하고 분명하다 그런 뜻이죠. 너무나 많은 후보가 있으면 유권자들 하여금 선택에 있어서 좀 혼란이 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정부가 형성되면 single party government 이거는 이제 의회제 또는 내각 책임제에 이제 해당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에서는 주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는데, government 정부를 구성하는데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우에는 한 정당이 의회에서 다수를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연합정부를 형성하죠. 근데 이제 단순 다수제는 양당제가 창출되니까 그러니까 두 정당 중에 한 정당은 의회 다수를 확보하겠죠. 그러니까 두 정당들 중에서 의회 다수를 확보한 그 정당이 독자적인 정부를 형성한다. 단독 정부를 형성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장점이 될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한 정당이 정부를 형성하면 이제 책임 정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한 다수를 확보한 정당이 다수의 뜻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형성되죠. 근데 이걸 이제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달리 얘기하면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다수가 지배하는 그런 정부가 형성되니까 소수가 다수를 견제하기 어렵고 소수 보호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정치 제도는 뭐 일방적으로 아주 이상적인 그런 정치 제도는 있잖아요. 항상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이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정치 제도는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국가마다 그 장점과 단점의 어떤 상대적인 무게를 따져서 장점이 더 많은 정치 제도가 있고 또 단점이 많은 정치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한 국가에서는 똑같은 정치 제도가 장점이 많지만 또 다른 국가에서는 똑같은 정치 제도가 단점이 많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처럼 단순 다수제 국가는 단독 정부가 형성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입법이 가능하고 다수를 효율적으로 지배하는데 만약에 한 국가가 매우 이질적인 문화적인 집단 또는 인종적인 집단으로 이제 형성된 그런 국가에서 양당제가 창출되면 그러면은 한 정당 다수를 차지한 정당은 주로 문화적인 다수 또는 인종적인 다수 또는 뭐 다양한 또 언어를 쓰는 그런 국가도 있죠. 뭐 스위스나 아니면 벨기에 그런 국가. 그러면은 다수 언어를 쓰는 집단이 이제 소수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이런 예를 들어서 문화적인 그런 다수, 그다음에 인종적인 다수들이 소수를 무시하고 자신네들이 원하는 것만 이렇게 법으로 만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문화적인 소수, 인종적인 소수, 언어적인 소수들은 항상 소외되게 되는 거죠. 그 이처럼 어떤 이질적인 특성이 강한 국가에서는 효율적인 시스템보다 이런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언어 집단끼리의 어떤 갈등이 촉발될 수 있고 또 소수 집단이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시스템보다는 소수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좋은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 민족이니까 뭐 단순 다수제를 채택해도 어, 그렇게 소수 집단이 큰 수능 비용을 치르진 않죠. 수능 비용이란 거는 이제 다수에 속하지 않았을 때 다수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치러야 되는 비용이 이제 수능 비용이죠. 근데 이제 한국도 갈수록 다문화 국가가 증가하고 문화적인 다양성이 증가하고 또 어떤 경제적인 그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다수로부터 이제 소외되는 그런 소수 집단이 치러야 되는 수능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단순 다수제, 그러니까 그렇게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고 문화적인 이질성이 심하지 않았을 때는 효율적인 선거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문화적인 다양성, 그 다음에 뭐 어떤 수입의 양극화,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을 때는 이제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선거제도가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단순 다수제가 절대적으로 모든 국가에게 다 어, 어, 좋은 시스템이다. 또는 뭐 비례대표제가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좋은 시스템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가에 따라서 또 한 국가에 따라 한 국가에서도 국민들의 선호 또는 국민들의 어떤 집단들의 어떤 이질성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단순 다수제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비례대표제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점은 뭐냐? coherent parliamentary opposition, 그러니까 의회에서 야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이제 일관적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당제니까 한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면 다른 정당은 야당이 되겠죠. 소수 정당은. 근데 이제 비례대표제에서는 연합정부가 형성되고 야당이 연합정부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서 연합정부에 참여하지 못한 정당들이 야당이 되니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야당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장점은 broadly based political parties, 그러니까 정당들이 지지 기반이 매우 넓게 형성되어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뭐 극단적인 그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이제 최다 득표를 해야 되니까 최다 득표를 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집단 그리고 문화적으로 뭐 아니면 인종적으로 이질적인 그런 집단을 대변하면은 최다 득표를 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입장이 어떤 극단적인 입장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낮죠. 그러니까 지난번 20대 총선에서 그리고 21대 총선도 마찬가지고 이제 과거의 미통당,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태극기 부대의 그런 영향력을 떨치지 못하고 극단적인 입장을 취했고 뭐 지도부도 뭐 황교안 대표나 이제 그런 태극기 부대하고 가까운 그런 대표가 전당대회에 선출됐죠. 그처럼 이제 극단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면 이제 선거에서 21대 총선에서 대패했듯이 선거에서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1대 총선에서는 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과거에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미통당이 이제는 약간 좌클릭, 그래서 중도 쪽으로 이렇게 오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양당제 국가에서는 이 넓은 층의 그런 지지를 얻어야지 그리고 다양한 집단의 지지를 호소해야지 당선이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들이 이처럼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넓게 형성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장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최다 득표가 정당의 목표가 돼서 정책 대변 기능을 하지 않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두 정당이 넓은 지지 기반을 필요한다고 하더라도 진보 정당은 진보적인 집단들을 대변하고 보수 정당은 보수적인 집단들을 대변하겠죠. 근데 만약에
진보 정당이 진보적인 집단을 대변하게 되면 중도 유권자나 또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표를 잃게 되기 때문에 진보 정당이 자신의 정책 입장을 선명하게 자신의 진보적인 정책 입장을 선명하게 대표하지 않게 되죠. 대신에 정당들은 모든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유인가치,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 번 얘기했었죠. 유인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정책적인 그런 후보의 특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후보의 뭐 경제 활성화 능력, 아니면 뭐 후보의 도덕성, 아니면 후보의 인물, 후보의 뭐 다선 경험, 국정 운영 경험, 관료로서 경험, 뭐 의정 활동 경험, 또 후보의 어떤 뭐 학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어떤 어, 이익하고 별로 이렇게 무관한 그런 이런 유인 가치를 가공 생산하고 정책 대결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단순 다수제가 이런 문제가 이제 가장 심각한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단순 다수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도 살펴봤듯이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극소수 국가들만 단순 다수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제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요. 특히 한국처럼 정책 대결을 하지 않고 인물 대결 또는 정치 공세만 일삼는, 그러니까 국회가 정상적인 작동, 대변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런 국가에서는 이 단순 다수제가 폐지돼야 될 필요가 높고, 또 특히 한국처럼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없는 국가에서는 정당들이 입장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어떤 정당이 자신들을 정책적으로 대변하는지를 알기가 어렵게 되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이런 유인 가치에 쉽게 현혹되어서 실체 없는 유인 가치를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점은 뭐냐? Link between constituents and their members of parliament. 의원을 의미하는 거죠. members of parliament.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의원들과 지역구민 간의 연계가 강화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제에서 이제 폐쇄형 명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한국의 비례대표 후보를 뽑는 방식은 유권자들이 정당 투표를 하고, 각 정당들은 자신의 비례대표 후보를 선발을 해서 순위를 매기죠. 하지만 유권자들이 각 정당들이 제시한 비례대표 후보의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 순위를 바꿀 수가 없죠. 그걸 이제 폐쇄형 명부라고 불러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면은 비례대표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영향력을 받지 않죠. 자신들이 정당에 충성하고 정당 지도부에 충성을 하면 이 명부에서 높은 순위를 받기 때문에 굳이 지역구민들에게 충성하거나 지역구민들의 민의를 반영할 필요가 없죠. 이들은 정당에 충성만 하면은 높은 순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폐쇄형 명부에서는 이처럼 지역구민과 의원들 간의 연계가 약화되는 거죠. 하지만 단순 다수제에서는 지역구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구 민의를 대변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popular independent candidate, 이것도 이제 장점이다. 이것도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제 먼저 왜 장점인가를 보면, 정당 기반이 약한데 이제 국민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구사하는 후보 또는 높은 명망을 지닌 후보,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당선되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죠. 그건 좋은 후보가 있다면.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정당의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면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정당에 충성하고 또 정당 지도부하고
친근한 관계에 있는 그런 후보들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단순 다수제에서는 아무래도 공천을 할 때 지역구에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공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폐쇄형 명부에서는 정당 지도부, 당 대표가 주로 공천에 영향력을 미쳐서 지역구 후보를 결정하지만 단순 다수제에서 예를 들어서 예비 선거를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거나 프라이머리를 얘기하는 거죠. 프라이머리 또는 여론조사로 후보들을 결정하기도 하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당내 기반이 없어도 이처럼 자신의 자력으로 그러니까 꼭 정당 지도부에 충성하지 않고도 지역구에서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신망 있는 지역구 기반이 없는 후보들도 공천을 받게 되고 예비 선호라고 얘기했는데 예비 선거를 통해서 또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선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simplicity 간단 명료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장점이 되느냐? 그러니까 지난번 준연동 선거제도 21대 총선에서 그걸 여러분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처럼 복잡한 선거제도가 얼마나 좋지 않은 선거제도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유권자들이 전략 투표를 하게 되고 또 표가 어떻게 유권자들의 표가 어떻게 분배돼 가지고 당선 후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유권자들은 알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그런 선거제도는 유권자들의 어떤 여론 또는 민의가 직접적으로 선거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유권자들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유권자들한테 유리하냐면 그 선거제도를 잘 이해하고 또 그 선거제도의 장단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권자들한테 더 유리하겠죠. 그런 유권자들은 주로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거나 열성 분자들 또 정치 활동가들 그런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큰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되겠죠. 복잡한 선거제도에서는. 근데 이처럼 단순한 선거제도에서는 모든 유권자들이 동등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죠. 그 다음 단순 다수제의 단점은 뭐냐? Excluding minority parties from fair representation. 그러니까 공정한 그런 공정한 대표로부터 소수 정당들을 제거시킨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의당 같은 경우 유권자들이 정의당을 선호해도 정의당 후보에 투표하지 않겠죠. 그와 같은 군소 정당들은 어, 지지를 받는 그런 유권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기 때문에 공정한 그런 대표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군소정당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점은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ethnic parties and regional fiefdom. 그러니까 인종적인 정당 또는 뭐 지역적인 봉토라고 그러니까 한국의 뭐 지역주의 투표가 이와 같은 단점을 잘 반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하나의 봉건 시대에 그런 봉건 시대처럼 이제 호남을 지배하는 호남이 하나의 봉투가 되는 거죠 민주당의. 그 다음에 영남은 국민의힘의 봉투, 영남을 지배하는 정당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인종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특정한 정당이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집중된 지지를 받으면 특정한 지역 정당들이 그 지역을 지배하는 형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 거죠. 인종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소수 인종이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으면 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어떤 특정 지역에 이렇게 몰려 있으면 인종적으로 집중된 지지를 특정 정당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단점은 leaving a large number of wasted vote. 그러니까 사표, 많은 사표를 발생시킨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점은 being unresponsive to changes in public opinion. 그러니까 여론의 그런 변화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영국의 1983년 총선의 경우에 자유당과 소셜 데모크래트, 그러니까 자유당과 사회민주당의 연합이 25%를 확보했는데, 그러니까 리버럴 파티하고 자유당, 그 다음에 소셜 데모크래트, 소셜 데모크래시 25%의 지지를 얻었어요. 득표를 했는데, 근데 의석은 겨우 3%를 가져갔어요. 자그마치 22%의 사표가 발생한 거나 마찬가지죠. 25 빼기 3에서. 그리고 뭐 또 다른 예를 들면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1981년에 소셜 크레딧 파리, 그러니까 사회 신용당이라고 할까요? 소셜 크레딧 파리가 21%를 득표했는데 2%만 차지했어요. 소셜 크레딧. 소셜 크레딧 파리가 21% 득표, 2% 의석. 그러니까 여기도 19% 정도의 사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런 군소정당의 이제 어떤 인기가 굉장히 올라갔던 때인데, 이런 여론의 이제 그런, 이런 군소정당에 대한 지지의 확대가, 의석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군소정당들이 득표를 얻어봤자, 의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being unresponsive to changes in opinion 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다른 측면은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정당이 60% 득표를 해서 의석을 70%의 의석을 얻었다고 해봐요. 60% 득표로. 그럼 이제 이 정당이 단독 정부를 형성하죠. 단독 정부. 왜냐하면 의회 과반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정당에 대한 이제 지지가 줄어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50% 줄어서 10%의 이제 지지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이죠. 하지만 이 정당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1%의 의석을 얻어서 또 단독 정부를 형성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론의 그런 변화는 10%의 변화가 있었으나 이 정당의 국정 운영에 실망해서 10%의 지지가 빠졌으나 이 정당은 지속적으로 이제 단독 정부를 형성하게 되죠.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being unresponsive to changes in public opinion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open to the manipulation of electoral boundaries.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을 할 때 이렇게 선거구 획정을 조작할 수 있다. 그런 그런 의미죠. 그걸 이제 gerrymandering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말로는 이제 게리맨더링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에서도 10년마다 이제 지역구의 인구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를 재획정하죠. 그때 재획정할 때
뭐 특정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지역구를 확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강의 노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 그림을 내가 집어넣었어요. 여러분은 뭐 굳이 꼭 이거는 이제 뭐 그냥 구글에 들어가서 게리 밴더링 이렇게 찍으면 이 그림이 나올 거예요. 위키피디아에. 그래서 이제 이처럼 이게 한 선거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 세력들 또는 지지 집단들이 있는 그런 영역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합쳐서 한 선거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제 게리 웬더링이라고 부르냐면 이 당시에 봅시다. 1812년에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예요.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 엘브리지 게리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이제 분할을 했어요. 자신의 정당 후보에게. 그래서 이 모양이 이제 살러맨더, 그러니까 전설상의 괴물이에요. 전설에 나오는 괴물 살러맨더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매사추세츠 주지사 이름 게리를 합쳐가지고 게리하고 이제 살러맨더 이 뒷부분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제 이처럼 지역구를 자신의 정당에게 유리하게 이제 획정하는 것을 이제 게리맨더링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애매한데 블락보팅까지 한번 합시다. 블락보팅까지 할게요. 자, 이제 블락보팅 시스템을 이제 연기 다수 대표제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연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기하고 다르죠. 여러 명 후보에게 표기를 한다. 투표할 때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죠. 연기 다수 대표제.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은 Multiple Non-Transferable Vote System.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제 다수의 표를 행사하는데 그 여러 표가 같은 정당의 후보에게 이양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범주는 단순 다수제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단순 다수제에 해당된다는 얘기는 큰 정당에게 유리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투표 방식은 완전 연기명 투표다. 그러니까 완전 연기명 투표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완전이라는 얘기는 뭐냐? 이제 후보 수만큼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시스템은 5명을 뽑는데 후보 수만큼 표를 행사하지 못하고 후보 수보다 적은 표를 행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과거 일본의 SNTV 여기는 MNTV죠. MNTV인데 여기는 SNTV니까 싱글을 의미하는 거예요. S는.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여러 다수의 후보, 중대 선거구에서 투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 표만 행사해요. 그럴 경우에는 후보 수에 비해서 더 적은 수의 표를 행사하죠. 또는 리미티드 시스템, 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리미티드 시스템에는 5명의 후보가 있으면 여러 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5개보다 작은 표의 표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표까지 행사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완전 연기면 투표는 아니죠. 그 다음에 선거구의 크기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중대 선거구 그리고 당선 기준은 득표 순으로 배정된 의석수만큼 당선된다. 그러니까 투표를 많이 한 후보의 순대로 지역구에 배정된 의석만큼 선발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 5명을 뽑으면 표를 많이 얻은 5등까지의 후보가 당선된다 그런 뜻이죠. 사용하는 국가는 이런 아직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이런 국가들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큰 정당에게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권위주의 정당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국가에서
블락 보팅 시스템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생소한 선거 제도니까 여러분이 투표 명부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투표 명부를 보면은 후보들이 이제 다수의 후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3표까지 이제 행사하니까 3명의 후보를 뽑는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정당에서 여러 명의 후보를 이렇게 공천했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블루 파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3명의 후보를 공천을 했고, 그 다음에 레드 파티는 하나, 둘, 셋, 3명의 후보. 그 다음에 그린 파티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이 표를 만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이름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정당 이름도 색깔별로 지정을 해서 한 것 같은데 이처럼 3명을 뽑는데 4명의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왜냐하면 표가 같은 정당 후보에게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주로 한 선거구에서 뽑는 후보의 수보다 적은 수의 후보를 공천을 하죠. 이제 한국에서도 지방선거에서 지방 의회 선거에서는 여러 유권자들이 다수의 후보를 뽑는 SNTV를 채택하는데 그러니까 SNTV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한 표를 행사하는데 여러 명의 후보를 뽑는 선거제도죠. 그러니까 다수의 후보를 뽑을 때는 정당에서 조심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후보를 공천하거나 아니면은 슈퍼스타 캔디데이트 그러니까 굉장히 표의 흡인력이 강한 아주 인기가 좋은 후보를 공천하게 되면 그 후보가 같은 정당의 후보의 표를 다 빨아들여 버리게 되면 같은 정당 후보의 당선을 막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후보의 수를 적당하게 배정을 해야 되는데 3명의 후보를 뽑는 선거제도에서 이처럼 4명의 후보를 공천한다는 것은 현실세계에서 전략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이 예에서는 이 3표가 모두 이제 같은 정당 후보에게 행사됐죠. 레드 파티. 근데 이 블락 보팅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이런 건 이제 일괄 투표라고 부르죠. 일괄 투표. 일괄 투표도 할 수 있지만 또 분립 투표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2표는 레드 파티에게 행사하고 한 표는 이제 그린 파티에게 행사하는 이런 식으로도 행사하는 게 가능하고 하지만 이제 대개 어떤 성향이 있냐면 유권자들은 이처럼 일괄 투표를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괄 투표를 하는 성향은 특히 정당 충성도가 강한 유권자에게 나타나겠죠. 근데 이제 왜 블락 보팅 시스템이 큰 정당한테 유리하냐면 바로 이 일괄 투표 성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이렇게 분리한다면 그러니까 2표 정도는 큰 정당 후보를 지지하고 한 표 정도는 이제 작은 정당에게 나눠주면 그러면 이제 작은 정당에게도 이점이 있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블락 보팅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은 이제 일괄 투표를 내서 큰 정당 후보에게 이렇게 표를 몰아주기 때문에 비례대표 쪽보다는 이 단순 다수 쪽에 더 가까운 선거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전에 어디 봅시다. 여기
멀티플 non-transferable voting system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표의 이양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처럼 유권자가 같은 정당 후보에게 이제 세 표를 이렇게 행사했는데, 이 후보는 안정권으로 당선이 됐는데, 이 후보가 당선되기에 간당간당한 정도의 이제 표를 얻었고, 이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없는 표를 얻었다고 얘기해봐요.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만약에 표의 이양이 가능하다면 이 프린스라는 후보에게 던진 표를 같은 정당 후보인 이 프리맨에게 이양을 하게 되면 이 간당간당하게 표를 얻은 이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시스템은 non-transferable voting 시스템이기 때문에 표의 이양이 불가능해서 이 같은 정당 후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NTV Multiple Non-Transferable Voting System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같은 정당 후보끼리 표 이양이 불가능하다.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 다수 대표제의 장단점은 이 시스템을 다음 시간에 리뷰하면서 그때 이제 할게요. 네, 수고 많았어요.